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이론편에서 재고자산 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재고자산은 우리 유동자산의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때 그 당좌자산의 마지막 통합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재고자산의 목적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린 재고자산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두 개를 나누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재고자산은 지금 다음 나오는 구분기정들의 통합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자산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재고자산이라고 기록하지는 않아요. 거래를 보통 재고자산 중에서 상품이다, 제품이다, 반제품이다,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런 거 지난번에 배웠었죠. 자, 근데 회계 원리 기준이나 전사회계 2급 정도에서는 대상 기업이 개인 기업일 때, 개인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재고자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상품이었었어요. 왜? 얘가 주로 전제 조건이 소매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상품이 재고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계시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넌 개인 기업이 아니라 법인 기업이에요. 법인 기업이고 제조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삼는 우리 제공품은, 아니 재고자산은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품,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실 재고자산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죠. 자, 재고자산을 전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재고자산도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다닌다, 아니 여러분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당연히 재고를 사갖고 와야겠죠. 근데 설명 편의상 제품을 다루지 않고 제가 그냥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품을 갖고 그냥 사갖고 온 다음에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갖고 온 상품에 대한 판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재고자산이 종류가 뭐 있는지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교재에서 여러분이 재고자산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재고자산 종류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룰 게 상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류는 알았고요. 재고자산의 종류. 두 번째로는 저희 상품 재고자산을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매입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지금 이슈를 다뤄본다는 얘기죠.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난 다음엔 재고자산을 판매하겠죠. 그랬을 때 재고자산을 갖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갖고 온 재고자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출 원가라고 그랬었죠. 사갖고 온 금액에다가 이익을 붙이면 그 매출액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사갖고 온 금액은 매출 원가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품을 팔 때에는 상품이라고 기록하기로 했어요.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하기로 했어요. 상품 매출이라고 기록하기로 했죠. 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익 얼마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재고자산에서 앞에 상품이 팔렸을 때는 다 매출액이라고 기록하는 건 알았는데,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지 되고 이익이 그래서 얼마인지도 한번 계산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왜?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재고자산들이 대부분 대량 생산되고 대량 매출이 되다 보니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상품에 대해서 이익과 원가를 구분해서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되는 것을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게 판매하고 나면 자,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창고에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재고가 보편적으로 남아있을까요? 다 팔리고 하나도 없을까요?
남아있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팔고 남은 거. 기말 재고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어떤 것들을 갖다가 기록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크게 요 네 종류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교재가 그 파트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그 흐름을 모르면은 내가 도통 어디서 뭘 배웠는지 배우긴 배웠는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처음은 종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매입 과정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여기 판매할 때 판매한 그 수량들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기말 재고에 대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고 기록해야 되는지 크게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의 매입 매출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거 외부에서 매입하는 경우에요. 지금 외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우리가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매입할 때 상품 가격에다가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이렇게 더해주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상품을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상품 얼마짜리냐면 여기 10만원짜리예요. 근데 이 상품을 사갖고 오는데 운반비 들 수 있죠. 그죠? 운반비도 들 수 있고 보험료도 들 수 있어요. 상품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창고에 일단 보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창고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다른 데서 배로 지금 얘를 상품을 사갖고 오는 중이라면 하역료 하역료라는 것은 배에서 내리는 거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 그런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체가 다 상품을 사기 위해서 발생한 부대 비용들이다. 얘네들은 이렇게 상품을 사기 위해서 발생한 것들은 다 상품이라고 기록해야 된다. 다 포함시킨다는 의미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상품 매입과 관련돼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슈는 상품을 매입할 때 재고자산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부대비용은 여기 다 그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교재 인연 보시게 되면 매입 부대비용이란 매입 운임, 매입 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이런 것들 부대로 반영되는 것들 발생되는 것들을 뭐 장사할 때 그런 거 돈 들어가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이익 붙여 팔아야지 손해 안 보지 이런 거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단기 매매증권만 빼고 부대비용 발생하면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꼭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회계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매입 부대비용 밑에 자가제조라고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것들은요. 지금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가 계산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 배운 다음에 원가 계산 배울 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매입할 때 이제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기 순매입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놓고 써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품을 갖다가 사갖고 왔는데 상품 얼마짜리를 사갖고 왔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10만원을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요즘은 MZ세대들도 있고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상품을 구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지금 그 쿠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뭐를 이용해서 구매하시고 아마 배송을 받는데 저희 집에 또 일주일에 한 4-5번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주로 사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더란 얘기예요. 근데 물건을 이렇게 한번 사면 다 그 물건 다 씁니까? 반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품하는 경우 있겠죠. 자, 내가 상품을 지금 장사하기 위해서 10만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반품이라는 말을 우리 회계 용어에서는 이렇게 부를 거야. 앞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이 환자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되돌려 보낸다. 이거를 갖다가 매입 환출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매입 환출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반품이라는 뜻이에요. 반품을 얼마치 했느냐 하면 5,000원어치 이렇게 반품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있지 않나? 자기 매입했는데 우리 샀는데 사기 전에 뭐 흠집이 났어. 그러면 제 가격 다 주고 사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입 애누리라고 불러요. 매입 애누리를 얼마치 했느냐면 2,000원어치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또 할인을 받았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할인은 얼마 했습니까? 3,000원. 자, 지금 제가 말을 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애누리란 용어와 할인이란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누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애누리, 할인 얘네들은 무조건 다 싸게 준다, 깎아준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의미가 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지 않았다면 애누리나 할인이나 그냥 그저 그렇게 할인 싸게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이 용어 구분을 명확히 하실 줄 아셔야지 돼요. 애누리인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그 가구점 같은 데 가면 진열 상품들 있죠. 진열된 상품들 제 가격 주고 사요? 싸게 사요? 만약에 그걸 산다면 그러한 그 진열 상품들만 모아놓고 파는 곳들도 있어요. 가구점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이마트나 롯데마트 데 가면은 거의 전자제품도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간혹가다 보시면 거기에 애누리 상품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 제품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제 가격 주고 이상은 열받는단 말이죠. 왜? 남들이 다 만지던 거 싫다 이거죠. 근데 기능상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또는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진열해 놓았던 상품은 빨리 팔고 새거 진열해야 되겠죠. 그때 100만 원짜리 만약에 노트북이 옆에 있었는데 거기 애누리 상품이라고 써 있으면서 30만 원 싸게 주는 거야. 그러면 살만 나죠. 이거 한번 사볼까? 그래서 애누리라는 것은 제품에는 하자가 없지만 스크래치, 흠집 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올리브영 같은 데 가시면 화장품 살 때 포장지가 좀 찌그러져 있거나 찢어져 있으면 그거 사고 싶어요? 제 돈 주고 사고 싫죠? 안 사고 말지. 근데 어차피 집에 가서 그 화장품 사용하시려면 그 포장지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거잖아. 근데 왜 안 사? 그래도 기분 나빠. 그죠? 사업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아는지라 조금이라도 뭔가 하자가 있으면 가격을 싸게 해줘요. 그런데 그 내용물은 또는 그 제품은 상품은 이상이 없어. 그럴 때 깎아주는 것을 우린 애누리라고 불러요. 반면에 할인이라는 말은 보통 여러분 그 롯데마트도 이마트도 할인 매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인 매장이 뭐 하는데요? 근데 왜 깎아주지? 깎아주는 거. 매입 할인이라는 용어는 있잖아요. 대금 결제와 관련된 용어예요. 즉 이런 거죠. 보편적으로 상거래 행위에서 그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한 달 이내 그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아니라 대금을 일주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한 20일 정도, 3주 정도는 더 앞당겨서 받았잖아요. 그 상품을 거래할 때 계약서에 그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보편적으로 한 달 이내에 결제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결제해주면 2%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금을 3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일주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니까 그 금액만큼을 깎아주는 걸 우리는 할인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할인 매장에서 파는 거하고 우리가 물건 거기서 살 때 할인하는 거하고 대금 결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걔들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보통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단품으로 하나씩 사요? 번들로 묶어서 사요? 보편적으로 할인 매장은요 묶어서 파는 개념이에요. 그걸 갖다 번들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번들 상품,
번들이라는 게 묶어서 판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치약을 하나 샀어요. 근데 치약은 하나에 1,000원짜리예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5개 묶어가지고 4,500원에 판단 말이죠. 그럼 500원을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금 결제하고 제가 그러면 대금을 뭐 일찍 결제하는 건가? 일찍 결제하는 건 결제하는 거죠. 만약에 제 주머니에서 그 저기 치약 5개를 저기 팔려고 5,000원을 빼내려고 시간을 기다린다면 제 입장에서는 치약 하나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 거고 치약 다 쓰고 또 하나 살 거고 치약 하나 쓰는데 한 달 걸린다면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제 주머니에서 5,000원 벌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왜 말을 못하지? 말하면 10중 말고 틀릴 것 같으니까. 어, 자, 치약 하나 쓰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돼요? 지금 5개짜리 치약을 묶어서 팔 때는 4,500원.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묶어서 사지 않고 단품으로 하나씩 산단 말이야. 치약 하나 다 쓰고 하나 사고 치약 하나 다 쓰고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 내 주머니에서 5,000원을 돈 빼내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겠냐고요. 내가 매번 한 달 쓰고 1,000원 쓰고 한 달 쓰고 한 달 그 치약 쓰고 또 하나 사고 그러면 4개월 걸리죠. 5번째 살 때가 4개월 걸릴 테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 내 주머니에서 5,000원 빼내려면 4개월 기다려야 돼. 근데 걔를 갖다가 확 압축해서 번들 제품으로 지금 5개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당장 내 주머니에서 4,500원 나가잖아.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 면에서는 이렇게 번들 제품으로 팔고 목돈으로 받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번들 제품으로 한꺼번에 할인해서 많이 사게 되면 쓰는 거 헤퍼지지 않아요? 보통? 싸게 샀는데 헤프겠어.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게 하나의 마케팅 그 상술이기도 하지만 즉 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죠. 번들 제품으로 팔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앞당겨서 한꺼번에 받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할인 매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애놀이다, 할인이다 이건 좀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품을 우리가 10만원어치 사갖고 오고 난 다음에 반품도 하고 애놀이도 받고 할인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사갖고 온 순 매입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순 매입액은 10만원에서 얼마는 다 절약했어요. 깎았으니까 만원은 지금 깎았죠. 순 매입액은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면은 9만원이 순 매입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 10만원이라고 쓴 이 금액 있죠. 10만원이라 쓴 이 금액을 앞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할인이다, 애놀이다, 그다음에 매입 환출이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 말 없어도 얘는 총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총 매입액은 그래서 얼마였던 거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애놀이, 매입 할인 발행해서 순 매입액은 얼마가 된다? 순 매입액은 9만원. 총 매입액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구분할 줄 아셔야지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상대편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상품을 팔았던 곳이 있겠죠. 그러면 상품을 팔았던 곳에서는 총 매출액이라고 부르겠죠. 총 매출액은 얼마였겠어요? 10만 원이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입한 쪽에서 매입 환출 반품을 했는데 매출한 쪽 입장에서는 매출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매출 얘는 환입이라고 불러요. 처음 배우는 용어긴 하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주 쓰는 용어니까. 얘도 반품이란 의미는 같습니다. 매출을 했는데 5,000원이 반품돼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출을 했는데 애놀이를 해줬어. 애놀이를 해줘서 여기 2,000원. 그 다음에 매출을 했는데 할인을 해줬어요. 반대 입장인 거예요. 매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된 를 순
매출액 이렇게 구분을 하고 순매출액은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9만 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재무회계에 대한 기초 이론 배우실 때요. 우리 그 수익도 비용도 총액주의로 기록합니다. 그랬었죠. 지금 여기서처럼 우리가 매출한 금액은 총액 매출한 걸 기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한입이라든지 애누리 할인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생한 내역들도 별도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총액주의로 발생한 거 다 기록하고 총액에서 요 금액 뺐죠. 그래서 순매출액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총액주의예요. 만약에 총매출액은 10만 원인데 애누리 할인 발생해서 순매출액 9만 원이니까 그냥 매출액 9만 원만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바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총액주의의 이해가 여기서 한번 복습 겸해서 이게 총액주의예요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총액주의로 기록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는 조만간에 다시 배우게 되실 텐데,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순 매입액의 계산, 그래서 순 매입액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좀 이따가 지금 여기서 계산했던 순 매입액, 순 매출액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까요? 자, 그럼 요거는 캡처해서 보내드릴까요? 이거 안 해도 될까요? 캡처해줘요, 이거? 아니야, 거기 끄떡인 사람이 있어. 그럼 요거 캡처를 해놓고요. 이따가 단톡방에 보내드릴게요. 자, 됐고요. 다음 파트를 보게 되면 매출원가 계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는 무슨 과정이었어요?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이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슈는 뭐였었어요? 애누리 할인. 그래서 총 매출액과 순매출액, 그다음에 총 매입액과 순매입액, 그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설명해 드렸던가요? 자, 이제 상품을 매입했으면 팔아야죠. 팔았는데 팔린 상품은 우린 매출원가라고 구분한다 했단 말이죠. 자, 그럼 매출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매출원가 계산하는 것을 설명을 여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건 좀 이따가 띄워야겠다. 자, 두 번째는 전 매입하는 과정을 알게 됐으니까 상품을 매입한 후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파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 이 그림 활용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외워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얘는 총계정 원장의 상품 계정이에요. 상품 계정이라고 얘기하면 상품은 자산 계정이죠. 자, 그러면 상품이 언제 증가하죠? 사갖고 오면 증가하겠죠. 언제 감소하죠? 팔면 감소하죠. 자산이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갖다가 마감할 때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방법은 차기이월로 마감하고 정기이월로 게시한다 그랬었죠. 오케이? 그러면 정기이월이란 말 뜻은 상품이니까 전년도에 차기이월을 마감했다는 것은 팔고 남아있던 재고였겠죠. 그럼 요거 정기이월 되면 올해 다시 그 물건 팔 수 있죠. 그럼 정기이월 여기 상품 계정에서 차변에 오겠어요? 대변에 오겠어요? 전기이월. 차변에 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기이월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연말이 되면 기말 재고 남겠죠. 그럼 이렇게 차기이월을 마감해야 되죠. 차기이월은 차변에 오겠어요? 대변에 오겠어요? 자, 그래서 상품 계정을 기준으로
총계정원장 우리 마감할 때 전기월, 차기월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기월, 차기월 의미를 지금 상품은 원래 목적이 판매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월, 차기월을 용어를 좀 바꿔서 쓰려고 그래요. 어떻게? 여기다가는 기초재고라고 쓸게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건데 여기 전기월 자리에 기초재고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차기월 자리에는 기말재고, 팔고 남은 거 기말에 기말재고라고 용어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보세요. 상품 전년도에 팔고 얼마치가 지금 남았대요? 100이 남았던 거예요. 그럼 올해 이거 팔 수 있죠. 근데 전년도에 팔고 남은 것만 갖고 한 해를 버티기는 힘들어. 그래서 올해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단기에 아까 매입한 거 있죠? 그 단기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단기 매입한 금액이 얼마치를 매입했냐면 900원어치를 매입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상품을 보세요. 상품 규정에 기초재고 있었죠. 1년 동안 우리 사갖고 온 금액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총 얼마치 있는 거야? 1년 동안 갖고 있던 재고는 1000이었었어. 근데 창고에 가보니까 지금 기말에 창고에 가서 얼마나 남았는지 가서 쉬어봤더니 200원어치 남았더래. 그럼 800원은 다 어디 간 거지? 팔린 거죠. 팔린 거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매출원가라고 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지난번에 수정 씨가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거 있죠. 얘가 매출 원가, 팔린 상품이 800이 매출 원가예요. 계산하는 거 되게 간단하게 계산하죠. 자, 봐요 다시. 여기 상품이 얼마치가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800원어치가 감소했으면 왜 감소했냐고요. 팔렸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지금 1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상품을 팔 때마다 창고 앞에 가서 맨날 몇 개 팔렸는지 그거 세고 있으면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눈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어떨까 봐요. 자, 여기 기초재고는 전년도 기말에 남아있던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숫자 계산하기 편해요? 어려워요? 쉽죠? 그리고 아까 올해 매입한 거 상품 매입한 것만 다 더하면 매입한 금액 나오겠죠. 계산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이거 컴퓨터가 없어도 엑셀로만 그냥 계산해도 더하기 하는 거 금방 계산해요. 함수 봤으면. 그죠? 어려워요? 쉬워요? 1년 동안 발생한 거라 그래도 단기 매입한 거 계산하는 거 금방 계산해요. 그죠? 기말에 창고에 가서 재고 얼마 있는지 파악해 보면 되죠.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금방 걸리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 4개 중에서 이 3가지 계산만 금방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판매가 된 거잖아. 그러면 주구장창 1년 내내 창고 앞에서 물건 몇 개 팔렸는지 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회계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요. 되게 간단하죠? 자, 우선 계산하는 건 좀 이따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상품 규정 이거 볼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 써 드릴게요. 판매 가능액이라는 거. 판매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이 판매 가능액이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판매 가능액은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요거 더한 것이 판매 가능액이에요. 그럼 판매 가능액은 얼마 하겠어요? 1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차변의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액이 여기 판매 가능액이라고 한다면 대변도 얘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 매출원가에다가 여기 기말 재고 더한 것도 판매 가능액이 되겠네요. 그죠? 양쪽을 다 우리 더한 값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자, 판매 가능액은 1000원이고요. 여기 단기 매입액은 900일 때 기초재고액은 얼마죠? 쉽죠? 거짓말하고 있네. 판매 가능액이란 용어를 몰라봐요. 이거 쉽게 써 어렵게 써.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물어보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품 계정에서는 주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목표는 바로 요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 네 칸이 비어 있으니 세 개를 아무거나 주고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출원가는 800이고요. 기말재고는 200, 기초재고가 100일 때 단기 매입액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에는 매출원가 계산을 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목표는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기초재고액은 100, 단기 매입액은 900, 기말재고액은 200. 그럼 매출원가는 800 나왔죠? 이런 자료도 하나 줬고, 또 하나 판매 가능액은 100, 기말재고 200. 이것도 알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죠? 그게 더 빠르죠? 근데 이 단기 매입액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이 단기 매입액, 이 금액은 아까 우리가 매입했을 때 총 매입액, 순 매입액 제가 두 가지 가르쳐 드렸었죠. 이거는 순 매입액 써야 되는 거예요. 뭘 써야 된다? 순 매입액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기록할 때 상품 판매하게 되면 무조건 다 상품 매출을 썼죠. 그러니까 원가하고 이익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뭐 계산했어요? 매출 원가를 계산했죠. 그럼 이익도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하고요.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세트 문제예요. 매출액 예를 들어서 2,000원. 매출액은 우리가 상품 팔았을 때 상품 매출 계속 기록해 놨던 거 있죠. 1년 동안 발생했던 상품 매출액 다 더한 거예요. 그게 총 지금 얼마가 나온 거예요? 2,000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출원가는 얼마 계산했어요? 매출원가 얼마 계산했어요? 800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 풀지 못합니다.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손익구분. 매출 총 이익 나왔죠? 매출 총이익은 얼마? 120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상품 팔았을 때 매출액 그렇게 써서 금액만 기록했던 건데 이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딱 계산하고 나니까 이익도 나왔죠. 그럼 사장님이 상품을 2,000 팔았는데 원가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반말하면 안 되죠. 사장님이라고 그거 혼나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해서 매출원가는 800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매출한 총 이익은 1200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시험 문제는 억수로 많이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회계 2급 정도 수준의 문제라면 여기에서 이제 회계 1급에서는 또는 세무 2급에서는 여기다가 판관비 가르쳐줘요. 판관비 예를 들어서 여기 500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판관비 500 그리고 영업이익 물어봐요.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오죠? 실비계산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뭘 어떻게 계산해야지 영업이익이 나올지 모른다면 이 문제는 뭐 보나마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손익구분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출문제든지 연습문제든지 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 세트 문제예요. 매출원가 계산해서 이 목표가 여기 매출 총익도 알고 원가도 알고 그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매출액에서도 우리 순 매출액 계산했었죠. 그죠? 여기 순 매출액 기록하는 거 이거. 근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요. 총 매출액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금액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거 빼야 되겠죠. 그리고 매출액을 계산해야지 되고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을 때 순 매출액과 순 그 매입액 계산했던 거 있었죠. 그거 여기다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 여기 순 매입액 여기는 순 매출액
해서 요거 계산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대부분 글로 등호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판매 가능해 얘기해 드렸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 총 계정 원장을 보고 분기하는 거 배웠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기 지금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요 분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변에 뭐라고 기록해야 되고 대변에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매출원가 분기해 보세요. 매출원가 분기할 때는 자 봐요. 제가 앞에 있는 거 이거 손으로 가리라 그랬죠. 지금 여기 상품 계정이죠. 상품 계정이 지금 800원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 계정 감소한 거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 상품 얼마라고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800. 이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요 계정 앞에 거는 상대편 계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편은 뭐라고 기록하면 돼요? 그 상대편 계정은 매출 원가라고 해서 800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요 매출 원가의 분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손익구분에서 매출 원가가 그냥 손익구분의 구성요소인지만 알지 이렇게 계정인 걸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그렇단 말이죠. 매출 원가도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못 보게 돼. 왜? 손으로 직접 이렇게 기록 안 하니까. 우리가 차후에 결산할 때 있잖아요. 마감 버튼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분기가 쫙 돼버리니까 이렇게 분기된 거를 보는 경우가 없어. 근데 이거 매출원가는 총계정 원장에서 우리가 분기하는 거, 전기하는 거 다 해봤는데 한 번 해봤어요, 두 번 해봤어요. 꽤 많이 해봤죠. 그런데 매출원가를 못 봤어, 계정을. 그러니까 분기하는 거 이렇게 하려면 매출원가가 이거 계정인지 몰라서 분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배울 때 매출원가 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이슈가 뭐예요? 상품 판매의 이슈는 판매된 상품은 매출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럼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매출원가하고 반드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매출액은 알고 있고 매출원가 계산했으니 그 차익이 뭐다? 매출 총이익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두 개를 알기 위해서. 요 방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품 계정에 대해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그 중고급 회계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고가 아니라 중고급 회계 이걸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활용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다음 주 되면 연휴 3일 쉬고 오면 까먹을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잘 기억하시라고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제가 어저께 그랬죠. 어저께 오늘 내일 배울 것들은 내용들이 상당히 다 중요한 것들이라고요. 출제 빈도도 높고 실무 업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 매출원가 있잖아요. 매출원가는 자산 계정이겠어요? 부채 계정이겠어요? 다시 매출원가는 자산 계정이겠어요? 부채 계정이겠어요?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 이거잖아요. 비용 계정이에요. 제 말에 속지 말라고요. 줏대가 없어 어떻게. 매출원가는 무슨 계정이다? 비용 계정이에요. 여기다가 그나마 좀 써드리면 이 매출액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품 매출이든지 제품 매출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매출액이라는 그걸 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얘는 어차피 수익 계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용어일 뿐이지 우리가 그 계정으로 기록하는 계정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과값인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매출액은 수익 계정,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 판관비는 당연히 비용 계정이겠죠.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수익 계정, 영업의 비용은 비용 계정, 법인세 비용은 비용 계정. 그래서 손익 구분에서 수익 계정이 일단은 크게 보이는 걸로 통합 계정으로만 4개, 수익 계정은 2개예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 당기 수익 나온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지금 말씀을 해드릴 건 뭐냐면 여기 기말 재고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괜히 긴장되죠? 기말 재고는 자산 계정이죠. 재고 자산이니까 자산 계정이고요. 매출원가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비용 계정이죠. 이거 또 속으면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금액을 보시게 되면 자, 자산하고 비용은 지금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아시겠어요? 얘가 자산이 커지면 비용은 작아지겠죠. 지금 왼쪽 차변에 보시게 되면 1000이라는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자산이 만약에 300이 됐어.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700이 되죠. 그래서 얘네 서로 지금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는? 비용하고 자산이라는 것은 반비례 관계다. 둘 다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먼저 옛날에 우리 수학 배울 때 그 공식 나오는 과정 설명해 주고 이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으니 믿고서 그냥 이렇게 사용해 그런 말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지금 자산하고 여기 비용을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실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계속 합시다. 자, 자산이요. 기말 재고가 200이 아니라 15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감소한 거죠. 감소를 했다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죠? 매출원가는 비용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요걸 좀 칸을 써놨기 때문에 요 관계 기억하시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비용하고 여기 자산 서로 반비례 관계인데 자, 잘 설명 듣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용이 지금 증가했어요. 여기 가로해 놓을게요. 여기는 자산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증가했단 말이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 관계 기말재고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가 질문이에요. 그럼 재무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변동사항이 어디서 생긴 거야? 자산에서 생긴 거예요.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랬더니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도 감소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이익이 당기순이익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결산하게 되면 어디로 옮겨가요? 대체 자본계정으로 옮겨가죠. 그럼 자본계정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먼저 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 갔으니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본계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세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적게 내겠죠. 돈 적게 벌었으니까. 그 세금 이름이 뭐예요?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이익과 자본과 법인세 비용 이 4가지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때 항상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감소했는데 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익이 증가했는데
이익이 감소했는데 자본이 증가한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익이 감소했는데 법인세 비용을 더 많이 낸다? 이런 일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얘는 뭐하고 반비례 관계다? 비용하고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에서 만약에 비용이 감소했다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해요. 이익은 증가해요. 자본은 증가해요. 법인세 비용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 네 가지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 세무 1급까지도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알고 계시면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쉬워질 거예요. 금방 맞출 수 있으니까. 이 5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향만 알면 금방 맞춰요. 더 편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증가, 감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는 과소평가라고 있어요. 과소평가. 또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대평가라는 용어로 물어볼 겁니다. 시험에서는요. 과대평가. 그럼 여기서 비용은 아까 여기는 증가했다고 그랬었죠. 여기 반비례 관계인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요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서 바로 요거 갖고 설명해 드리면 아주 바로 적절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 회계 1급을 배우지만 이건 세무 2급에서도 사용되는 내용이고 세무 1급에서도 사용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용과 그 자산,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은 반비례 관계이고 이 5가지 계정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정확히 알게 되면 과대평가가 되는지 과소평가가 되는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여러분이 체크해낼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모르고서는 그 계산한다는 거는 여러분 레벨에서는 무지하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 어렵다는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런 내용들을 아마 내일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재에서는 그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된 항목이고요. 여러분들은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간까지 설명이 나온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어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라는 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